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교재로 고전 시가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강의를 찍게 된 거는요, 사실은 요 강의가 원래 있었는데요. 요 앞쪽에 그 가마기 검다고의 시에서 사실 여러분 좀 헷갈릴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수정해서 강의를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강의를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부분을 좀 강의를 다시 찍고, 그리고 아마 선생님 중간에 옷이 바뀔 거예요. 그 전의 모습이 있어서 바뀌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쪽에는 가마기 검다하고, 두 번째 시가 가마기 눈비맞아라는 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엽기꽃과 백로라고 하는 이제 한 시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다시 찍을 강의는 그 가마기 검다하고라는 시조니까 요거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가마기 검다하고, 가마기라고 나오게 되면 이 가마기는 까마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고전 시가 속에서 까마귀가 어떠한 존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일반적으로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첫 번째 시는 가마기 검다하고고 두 번째 시는 가마기 눈비맞아인데, 까마귀 하면 우리가 재수없어, 뭔가 좀 까맣고 불길해, 뭐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까치는 반가운 새고 가마귀는 되게 불길한 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반대로 까마귀를 길조, 좋은 새로 보고 까치를 흉조로 보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고전 시가 속에서의 그런 까마귀 이미지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냐 혹은 다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 속에서는 까마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고전 시가 속에 제일 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까마귀를 이제 반포지효라고 해서 효성이 짙은 그런 새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까마귀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플 때 먹이를 되게 오랫동안 날라다가 자기 부모에게 이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까마귀가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나은 효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은 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는 어떤 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직이 지었는데요. 우리가 시조라고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 알아둬야 될 거. 시조의 포인트. 요번에 경화여고 학생들 2학년 시험범위 이제 시조도 요번에 시험범위 들어갈 텐데, 시조가 가질 때 보통 머릿속에 크게 수능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그리고 빈도상 제일 많은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있는 게 임금에 대한 충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넘버 1, 2를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 얘기를 다루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충과 더불어서 사실은 충성스러운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임금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는 때로는 임금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도 간혹 들어있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억울하게 유배 보낸 것에 대한 약간 불만? 그런데 원망해서 막 증오하고 끝내는 건 아니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끝에는 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끝나게 돼. 그래서 기본적인 맥락은 충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자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연을 한없이 예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케이스가 많은데, 예찬과 더불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 비슷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대상, 풍류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쓰자면 오히려 인간과 대조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강조하는 모습은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 시조는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랑 얘기 나오게 되면 고전 시가 속에서의 사랑은 거의 맺어지는 케이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본적으로 이별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이별한 상황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그리움의 정서가 보통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시조 속에 사랑 얘기 나왔다? 거의 다 그리움이라 보시면 돼요. 뭐 100%라고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본 시에서 거의 다 대부분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시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은 세 줄짜리 평시조의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외에 또 나오는 것들은 효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늙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효 나오게 되면 실천을 잘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효를 잘 하지 못한
불효에 대한 한탄을 노래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늙음도 마찬가지로 늙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니까 늙음이 싫어요. 그래서 이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보통 이 불효에 대한 한탄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풍수지탄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목숨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목숨이 다하도록 내가 뭔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늙음 한탄하는 노래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탄로가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시인 하나가 우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탁의 시가 나올 경우에는 탄로가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늙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표현할 때 뭐로 많이 표현하냐면 백발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백발이라는 흰머리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늙음을 형상화한 단어다라고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주제가 평시조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들이다. 그럼 이제 축 나오게 되면 당연히 지조와 절개 얘기하는 걸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가마귀 검다하고는 무슨 얘기하는지 찾아보면 될 텐데,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이직이 누구냐면 조선 초의 개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흥사대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신흥사대부와 고려의 원래 충신이었던, 그러니까 고려를 섬기던 사람, 우리가 유신들이라고 하죠. 고려의 유신들과 고려 초기, 조선 초기 때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고려를 여전히 지지하는 세력들과 조선을 세운 사람들 서로 이제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려의 유신들이 지은 시가 훨씬 많긴 한데, 이 시는 고려의 유신이 지은 시가 아니라 조선 초의 개국공신이었던 이직이 지은 시예요. 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가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라고 돼 있네. 그러면 가마귀가 검다고 백로가 웃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너 지금 웃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지 마라 라는 얘기는 명령형 어미가 써 있는 거고, 우리가 명령형 어미가 써 있을 경우에 보통 가지는 정서는 보통 소망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웃지 말라고 하는 거지? 겉이 검은들. 그럼 겉이란 것들은 겉을 얘기하는 거야. 겉. 그럼 겉이 검다고 해서 속조차 검겠니? 쉽게 말하면 까마귀가 겉으로는 되게 까매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속이 검겠어? 라고 하는 거. 요거 선생님이 늘상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 이 5개의 글자, 니랴, 가고, 냐. 요 5개의 글자 어미인데요. 요 어미들로 끝나는 경우는 대개가 의문형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문형 어미. 요 5개의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경우에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가 실제 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약간 대답이 정해진 물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답이 정해진 수사적인 의문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설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설의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늘상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야, 겉이 검다고 해서 속조차 검겠니? 라는 얘기는 검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찬가지로 설의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 지금 까마귀의 모습이 나와. 그럼 까마귀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까마귀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백로의 모습이 있는데, 까마귀의 모습을 이거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 까마귀의 모습이 겉의 모습이 있을 거고 속의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까마귀가 겉으로는 뭐해 보이는데 얘는 까매. 검은 거로 쓸까요? 그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겉은 검은색이다. 까마귀 검은색이니까, 그죠? 검은색인데 속조차 검겠니라는 얘기는 속은 검지 않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검지 않으면 뭐 하얗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까마귀는 겉은 검지만 속은 검지 않아, 이게 포인트인데, 밑에 아마도 겉희고 속 검은 건, 그러면 겉, 요게 겉이니까 겉이 희고 속이 검은 애가 너밖에 없대요. 그러면 야,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그럼 백로야를 불렀으니까 현재 이 부분에서 백로는 내가 말을 건넨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백로는 내 말을 듣는 청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자인 백로에게 야, 너 웃지 마. 그럼 이 너가 누구냐면 이 백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백로의 특징은 겉은 되게 흰색인데, 겉은
흰색인데 속은 뭐하다?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얘가 오히려 속은 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모습이 까마귀는 겉은 검지만 사실은 속은 까맣지 않아. 우리가 보통 까맣다와 흰색 얘기했을 때 까만 건 뭐 어둠 생각하면 흰색은 우리가 좀 밝음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속이 중요한데 까마귀는 겉으로만 검해 보이지 속은 검지 않아. 얘네들은 깨끗해. 그런데 백로, 니들은 겉으로만 흰 척하지 속은 되게 시커먼 속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은 백로의 특징, 겉으론 흰데 속은 검으니까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우리가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겉표자에 속 니자라고 해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표리부동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백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뿐인가 하노라. 그 얘기는 백로 너 지금 까마귀 비웃고 있는데 너야말로 속이 검은 애잖아. 어디다가 지금 까마귀 뭐라 그래? 까마귀는 오히려 속은 하얘. 속은 오히려 여기서 뭐 하얗다는 얘기는 없지만 오히려 까마귀의 속은 검지 않아. 쟤네는 오히려 더 깨끗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까마귀와 백로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어떻게 대조해요? 까마귀는 겉으로만 까맣고 속은 검지 않은데 오히려 백로는 겉의 모습은 흰색인데 안의 모습은 까마니까 그죠? 완전 반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의 특징 대조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서리법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하나는 백로한테 너라고? 우리가 보통 너라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말을 건넬 때 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라고 하는 건 사람처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백로를 의인화해서 표현했다.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서의 백로가 누구를 의미하냐? 얘네들은 고려의 유신들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여기 말하는 까마귀가 바로 신흥사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과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려의 유신들이 신흥사대부들을 일컬어서 저 속이 정말 저 까마귀 같은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려의 유신들이 오히려 속이 검은 속에는 흑심 품고 있어 라고 쟤들을 비판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중요한 거 하노라 라는 것들은 영탄법을 의미하는 건데 요 노라가 감탄형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 속에서 쓰이는 어미들의 종류를 좀 알고 있어야 표현기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는 명령형 어미도 쓰였고 영탄 즉 감탄형 어미도 쓰였다. 표현기법상 의인법, 서리법, 대조법이 쓰였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시험 나올 만한 것들은 거의 다 말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주제 정리해보죠. 주제는요. 표리부동함의 경계다. 누가 표리부동함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백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백로의 표리부동함을 경계하고 있다. 사실은 어찌 본다면 여기 있는 까마귀도 표리부동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은 까만데 속은 까맣지 않으니까 이 까마귀 역시도 겉과 속이 같지 않은 모습인데 여기서 말할 때 겉과 속이 같지 않다란 뜻은 겉으로 깨끗한 채 하면서 속은 더러운 존재인 백로를 비판하기 위한 거고 여기서 까마귀는 비판 대상이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표리부동함을 경계하는 이 존재는 까마귀를 제외하고 백로의 표리부동함을 경계한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존재, 당연히 까마귀 얘기했고 부정적인 존재는 백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와 영탄형 어미 아까 얘기했어요. 뭐뭐하, 노라, 뭐뭐 마라 이게 있었고 자 서리법 어딘지, 의인법 어딘지, 대조 어딘지 다 말씀드렸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정리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시는 선생님이 이전 강의 찍어놨던 걸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까마귀 눈비 맞아. 또 까마귀 나왔어. 이것도 그럼 또 좋은 의미인가? 그럼 같이 실어놓지 않았겠지? 다르니까 뭔가 좀 실어놓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가 뭔가 교재, 문제 이렇게 설정을 한다 할 땐 같은 거를 두 번 쓰게 되면 그냥 자리 낭비죠. 그러니까 뭔가 비교할 점이 있으니까 딸이 가져왔을 거예요. 자 보죠.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고치줄이 이시랴.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 눈에 탁 띄는 단어가 있죠. 충. 그렇지. 충이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지조, 절개,
딱 눈에 띄잖아요. 아, 이 글은 그런 건가 보다. 자, 여기 정보 하나 드릴게요. 박팽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육신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시조라는 것들이 문제에 출제가 될 때 시조가 잘 나오는 그 시기들이 좀 존재해요. 선생님이 고전시가 강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시조가 많이 창작됐던 크게 두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첫 번째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던 시기. 또 하나는 단종 임금에서 세조라고 하는 그 수양대군 들어봤죠? 이렇게 수양대군.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선과 여기는 세조의 공통점은 정상적으로 나라를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왕권을.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쿠데타. 세조는 자기 조카인 단종을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고려와 이 단종은 약간 좀 약자. 그러니까 이쪽이 좀 약한 이쪽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얘네 두 개는 좀 비판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게 많아. 오케이? 조금 전에가 요 위에 얘기였잖아. 요건 이제 이 밑에 얘기인 거야. 왜냐하면 사육신은 단종에게 절개를 지니고 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벼슬자리를 떠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6명의 신하들은 살아서 생육신, 죽음으로 이 단종에 대한 절개를 표현했던 사육신. 그러니까 이 사육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얘 말고도 누가 있냐면 이계, 그다음에 성삼문.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계라든지 아니면 성삼문이라든지 박팽년 이 세 사람은 사육신의 일종. 그러면 이 사육신들이란 얘기는 이들의 시에는 단종에 대한 충을 노래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이 시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럼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까마귀의 특징이 뭐야? 눈비를 맞으면 눈을 뒤집어 쓰면 하얘지잖아. 근데 하얗자마자 이 다시라는 거 있잖아. 듯. 이게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눈이 쌓여서 흰색이 됐어? 하지만 금세 까매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변심 이런 뜻이야. 즉 절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럼 이때 까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거야?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간신배들을 얘기하는 거지. 저 충을 저버린 저 까마귀 같은 놈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서의 까마귀는 플러스였다면 이 까마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야광, 명월. 여러분 잘 몰라도 한자는 알잖아요. 야, 밤 중에 명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뜬 달, 밤에 밝게 비치는 달이 밤인들 어두랴? 그러니까 밤이라고 해서 어둡니? 아니지. 밤이 되어도 달은 밝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의문형 어미.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할 때 얘기했었네요.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의문형 어미. 현대에서는 뭐뭐 할까로 끝이지만 리랴 가고 이런 말들 자주 나온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의문형 어미이면서 동시에 보통은 진짜 물어볼 때 쓰이는 말보다는 대개는 설의법인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럼 이때 야광명월은 플러스겠죠. 왜? 얘는 어두우랴? 어둡지 않아. 이런 얘기니까. 그럼 야광명월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일종의 충신이겠죠. 이게 간신배라면 얘는 충신이 될 거니까. 그렇다면 위와 아래는 서로 뭐가 되겠어요? 대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밤이란 것도 마이너스 시련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아무리 시련 속에 있다 한들 달이 어두운 거 봤어? 절대 안 그렇잖아.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그럼 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조를 지킨 대상이니까 아마 임금을 얘기하는 거겠고 여기서 정보 아까 드렸잖아요. 단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이실이야. 똑같네요. 뭔 말이야? 의문형 어미이면서 동시에 뭐가 된다? 설의법이 되겠다. 즉 고칠 줄이 이실이야? 안 고쳐. 나는 이런 지조를 갖고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됐죠? 그래서 왕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는 시인데 대조, 설의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있다. 정리합시다. 주제는요. 왕에 대한 변화없는 지조와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너무 쉽죠? 그리고 특징은요. 대조적인 시어가 등장한다. 누구죠? 아까 명월과 까마귀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특징, 대조적인 시어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의적 표현 방금 말씀드렸고 자 이런 거 우리가 절의가라고 하는데 절의가 뭐냐면 지조와 절개를 다른 말로 절의를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시조 두 편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엽기꽃과 백로라고 하는 세 번째 시를 보도록 하죠. 오늘 동물들이 많이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약간 동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동물 얘기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돌려 말하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약간 우위적인 작품들을 오늘 함께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엽기꽃과 백로인데 아까 첫 번째 시조에서 아까 그 이직의 시조에서 백로 나왔잖아. 그 백로가 안 좋은 백로였지. 우리가 보통 이제 흰색이라고 하면 밝은 이미지, 뭔가 좀 순수한 이미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한시라고 하죠. 한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여러분 알고 있죠? 한시에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두 가지가 좀 보통 주를 이루죠. 한시는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선경후정의 구조로 많이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경치를 보고 절반 딱 쪼개서 네 줄까지는 경치 묘사한 다음에 밑에는 내 감상 얘기하거나 그다음 네 덩어리니까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건 이 한문의 글자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언이라고 해요. 뭐 5언절구, 7언절구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5글자니까 5언. 이게 한문이 7개였으면 하나, 둘 있으면 7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줄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절구라고 하고요. 그 4 더하기 4에서 8줄이 있으면 우리가 율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0수 이상 16줄이 가게 되면 우리가 배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4줄은 절구, 8줄은 율시, 그 다음에 더 늘어나면 배율 뭐 이런 말 쓴다라는 거 크게 뭐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정보들이 써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때 이해하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앞여울에 여울은 이제 뭐 시냇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제목이 엽기꽃과 백로라며 그러니까 백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백로가 물고기와 새우, 백로의 어떤 음식이잖아. 먹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백로에게 있어 먹이. 그러니까 백로가 탐욕을 부리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백로에게 있어서 백로가 탐내는 대상이죠. 물결을 뚫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누구 생각이야? 백로의 생각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게 백로의 진짜 속마음이죠. 이게 백로가 진심이야, 진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생각을 누가 하고 있어? 주체가 백로예요. 그런데 이 백로가 의미하는 존재가 뒤에 적을 건데 따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계속 보죠.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오로지 먹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야. 자, 그런데 사람을 보고 문득 놀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놀랐다는 거는 사람을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계의 대상인 사람이 나타나자 엽기꽃 핀 언덕에 도로 나라가 앉았어. 그럼 왜 도로 날아가서 앉았을까?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 나라가 앉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얼른 가길 바라는, 사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백로의 현재 진짜 속마음인 거죠. 이것도 백로의 진짜 속마음이네. 백로의 진짜 속마음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가랑비에 깃털이 다 젖고 있어. 그러니까 가랑비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백로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은 온통 여울의 그 물고기에 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로의 진짜 속마음이잖아. 아, 저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저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백로의 어떤 탐욕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반전이야.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거야. 뭐라고? 기심을 잊고 서 있다고. 기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인 거거든. 기심은 이득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탐욕이야. 근데 이거를 잊고 서 있다. 뭔 얘기야? 이 백로가 사실은 이제 저 물고기를 먹고 싶은 거야. 아, 저 빨리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지 했는데 사람이다. 무섭네. 나 사람이 지나갈 기다려야겠다.
왜냐면 사람이 날 잡아가면 어떡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약간 제가 없어질 때까지 마치 나는 저 물고기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고고하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와 저 백로 봐봐. 먹을 것도 저렇게 탐하지 않고 저렇게 고고하게 서 있네? 야 쟤는 정말 무욕의 정신을 갖고 있나 봐. 라고 이 사람들은 뭐해? 얘들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재밌죠. 백로가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서 온통 머릿속은 저 물고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백로 정말 몸이 하얀 걸 보니까 정말 청렴의 대표주의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좋게 생각을 해주고 있고 포장해주고 있는 거잖아. 자, 이때의 백로가 선생님이 주체가 백로라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백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뭔데? 얘는 청렴을 가장한, 그러니까 겉으로 청렴해 보이는 사실은 탐욕스런 사대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청렴이라고 하는 건 왜 청렴인 거냐면 백로가 흰색이잖아. 그래서 흰색이어서 그냥 청렴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이 탐욕스러운 사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쟤는 온통 먹을 거 생각만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쟤는 뭔가 순수한 애인 것 같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이 백로 뭘 얘기하는 거야? 사대부의 탐욕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탐욕을 갖고 있는 사대부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왜? 백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모가 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기심을 잊고 서 있다고 말하니까 이게 이렇게 뭐가 돼 있어? 도치가 돼 있기도 한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제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서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진짜 속마음과 겉모습이 반대를 이루고 있잖아. 1번의 모습은 백로의 관점에서 대조를 얘기한 거야. 백로의 진짜 속마음은 빨리 저 음식 먹어야겠다. 빨리 사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겉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되게 흰색으로 청렴하게 보이고 있으나 그의 진짜 속마음은 탐욕으로 물든 아주 검은 마음이 있는 거지. 물론 검은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색채 대비 이렇게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이런 반대의 모습은 있는 거죠. 자, 도치를 통한 강조 아까 얘기했고요. 세상 사람들의 인식 어땠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화자는 어떻게 바라봤죠? 너네 잘못 보고 있어. 착각했네. 백로 얼마나 탐욕적인 애인 줄 알아? 이거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자신은 올바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 3번은 그 백로에 대한 두 부류의 인식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의적이란 말 쓴 이유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 그 탐욕적인 사대부를 비판하기 위해 지은 작품인 건데 그런 것들을 세를 통해서만 얘기하고 끝낸 거잖아. 남들이 보기에는 백로에게 저런 마음이 있었어? 저런 모습이 있었어? 역시 짐승 같구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런 사대부들이 저런 백로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비판하고 싶은데 대놓고 얘기하면 또 너무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고 있다 해서 우의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선생님하고 한시하고 시조도편 간단하게 봤는데 뭐 내용상으로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시험 문제 출제하기엔 되게 좋은 작품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에 선생님이랑 연시조 권섭의 매화란 작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